2025년 여름, 네팔의 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휴대폰을 켜면 대화창이 멈춰 있었고, 영상은 더 이상 재생되지 않았다. 국민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던 소셜미디어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페이스북, 유튜브, 왓츠앱, 인스타그램, 그리고 X까지 모두 접속이 차단되었다. 정부는 가짜 뉴스와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알았다.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는 것을, 정권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강압적 조치라는 것을. 그런데 이 순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왜 네팔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 어떤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기에 국민의 일상과 자유를 끊어내는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 네팔 현대 정치의 뿌리는 불안정이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네팔은 왕국이었다. 그러나 왕정은 점점 대중의 신뢰를 잃어갔다. 1996년 마오이스트 반군이 무장투쟁을 시작했다. 그들은 불평등을 끝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며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봉기를 일으켰다. 내전은 10년 넘게 이어졌고 수만 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왕실은 군대를 동원해 맞섰지만 전쟁을 멈출 수 없었다. 결국 2006년 왕정은 힘을 잃었다. 국민의 대규모 시위와 정치적 압력에 밀려 왕은 권력을 내려놓았다. 2008년 네팔은 공화국을 선포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왕이 사라지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민주주의의 길이 열리는 듯 보였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민주주의는 뿌리내리지 못했다. 정당들은 끝없이 갈라졌다.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권력 다툼이 시작됐고, 총리는 몇 달 만에 교체되기 일쑤였다. 연립정부는 언제나 불안정했고 합의는 오래가지 못했다. 국민이 바란 민주주의는 권력 투쟁의 무대로 변해버렸다. 사람들은 점점 정치의 환멸을 느꼈다. 새로운 시대가 삶을 바꿀 것이라 기대했지만 변화는 오지 않았다. 여전히 부패가 만연했고 여전히 기득권은 특권을 누렸다. 경제는 정체됐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불안정한 정치, 무능한 행정, 그리고 고착화된 특권층, 이 세 가지가 네팔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등장한 인물이 K.P. 샤르마 올리였다. 그는 공산당 계열 출신으로 오랫동안 정치에 몸담아온 인물이었다. 하지만 대중에게 각인된 건 강한 리더십과 민족주의적 언어였다. 그는 혼란을 끝내고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인도와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네팔의 자존심을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혼란과 불안을 끝내고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그의 메시지는 국민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그에게 기대를 걸었다. 누군가 나서서 이 혼란을 정리하고 나라를 안정시켜주길 바랐다. 그렇게 올리는 총리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의 정권은 곧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의회는 여전히 분열돼 있었고 올리는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켰다. 언론은 압력을 받았고 비판적인 목소리는 위축됐다. 시민사회는 설 자리를 잃어갔다. 정권은 안정과 질서를 내세웠다. 그러나 그 실체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체제였다. 부패는 여전했고 특권층은 더 부유해졌다. 경제개혁은 지지부진했고 청년 실업은 줄어들지 않았다. 결국 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지만 권력과 강압으로 버티고 있었다. 이 체제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 세대였다. 네팔의 평균 나이는 24살,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창은 소셜미디어였다. SNS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았고 그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했다. 누군가는 페이스북에서 물건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인스타그램에 그림과 사진을 올리며 예술가로 성장했다.
네팔의 젊은 세대에게 SNS는 일터였고 무대였고 동시에 세계와 연결되는 창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SNS는 불평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했다. 정치인과 고위 관리, 재벌의 자녀들은 호화로운 삶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값비싼 외제차, 해외 유학, 고급 리조트에서의 파티. 그들의 사진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청년들은 실시간으로 그 격차를 목격했다. 자신의 현실은 실업과 빈곤인데 소셜미디어 속 또래는 특권을 당연하게 누리는 모습이었다. 청년들은 좌절했다. 그리고 분노했다. 부패와 불평등이 단지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권은 이 분노를 두려워했다. 온라인에서 커지는 비판 여론, 확대되는 반정부 담론. 올리 정부는 위기를 감지했다. 청년 세대의 불만이 조직적 힘으로 발전하기 전에 불씨를 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소셜미디어 차단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라 설명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금세 알았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을. 글로벌 플랫폼을 압박해 세금을 거두고 동시에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라는 것을 정권은 믿었다. 인터넷을 끊으면 목소리도 사라질 거라고. 그러나 역사는 곧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정부가 내린 결정은 단순히 기술적 차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의 삶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것이었다. 네팔의 사회 구조를 이해하면 왜 이 조치가 치명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중 하나다. 평균 나이는 24살. 국민의 절반 이상이 30살이 되지 않은 세대였다. 농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이들에게 미래를 보장하지 못했고 제조업 기반은 취약했으며 청년 실업률은 점점 높아졌다. 이 세대에게 인터넷과 SNS는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자리였고 배움의 창이었고 미래로 나아가는 사다리였다. 유튜브를 통해 영어를 배우고 해외 시장을 알게 되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국 기업과 협업을 시도했다. 작은 마을의 청년이 핸드폰 하나로 세계와 연결되는 시대가 바로 네팔의 현실이었다. SNS는 경제적 공간이자 사회적 공간이기도 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옷을 팔았고 장터보다 더 많은 손님을 불러왔다. 여행 가이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외국인 손님을 모집했고 그 영상 하나가 생계를 이어주었다. 인스타그램에 그림을 올리며 해외 전시 기회를 얻은 청년도 있었다. 이들에게 SNS는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다. 그러나 동시에 SNS는 불평등의 가장 선명한 거울이기도 했다. 이른바 네포키즈. 정치인과 고위 관리, 재벌의 자녀들은 호화로운 삶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값비싼 외제차, 해외 유학, 고급 리조트에서의 파티. 그들의 사진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청년들은 실시간으로 그 격차를 목격했다. 자신의 현실은 실업과 빈곤인데 소셜미디어 속 또래는 특권을 당연하게 누리는 모습이었다. 분노는 축적되었다. SNS는 단순히 불평등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 불만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확성기였다. 정권은 이것을 두려워했다. 청년 세대가 SNS에서 조직화되고 불만이 정치적 구호로 발전하는 순간 체제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올리 정부는 결단을 내렸다. 26개의 플랫폼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명분을 내세웠다. 가짜 뉴스, 혐오 발언, 사이버 범죄. 하지만 사람들은 금세 알아차렸다. 진짜 목적은 여론 통제였고 글로벌 기업을 압박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을. 차단 발표는 국민들에게 충격이었다. 마치 숨통이 끊어진 것과 같았다.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고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학업도 멈췄다. 친구와 대화할 수 없었고 시장과 손님이 단절됐다. 하루아침에 세상과의 창이 닫힌 것이다. 청년들은 더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단순히 인터넷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목소리를 돌려달라고 외쳤다. SNS 차단은 단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억압이었고 세대 전체의 도전장을 불러오는 촉발점이었다. 정부는 스스로를 지키려 했지만 그 결정은 불씨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다. 차단은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고 오히려 불만을 현실의 거리로 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은 물었다. 왜 정부는 우리를 침묵시키려 하는가? 왜 우리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가? 정권은 답하지 못했다. 대신 차단을 유지하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역사의 시계는 정권이 아닌 국민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터넷은 막혔지만 사람들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곧 거리는 목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다.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전단지가 돌고 손으로 쓴 구호가 강의실 벽에 붙었다. 우리의 목소리를 돌려달라.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다. 정부가 차단한 것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세대의 미래였기 때문이다. 포카라의 시장에서는 장사꾼들이 서로를 불러냈다. 생계가 끊긴 사람들은 거리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비라트나가르의 광장에서는 청년들이 북을 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100명, 이윽고 1000명, 10,000명으로 불어났다. 시위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번져갔다. 시위의 주역은 젠지 세대였다. 이들은 디지털 세대였지만 이제는 거리의 세대가 되었다. 온라인에서 조직하던 방식을 그대로 오프라인으로 옮겼다. 친구가 친구를 불렀고 이웃이 이웃을 데려왔다. SNS가 막히자 사람들은 직접 만났다. 입소문은 인터넷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구호는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다. 처음에는 인터넷을 돌려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곧 부패를 멈추라,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목소리로 바뀌었다. 정부가 차단을 통해 막으려던 것은 사실상 바로 이 목소리였다. 하지만 차단은 오히려 그 목소리를 증폭시켰다. 정부는 시위대를 질서 파괴자로 규정했다. 언론에는 젊은 세대가 선동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거리에 서 있던 사람들은 단순한 선동이 아니었다. 학생, 상인, 노동자, 실업자, 예술가, 사회의 모든 계층이 목소리를 더했다. 경찰은 곤봉을 들고 나타났다. 최루탄이 터졌다. 평화롭게 행진하던 시위대는 곧 아수라장이 된 거리 속에서 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충돌이 거세질수록 시위대의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는 점이다. 누군가 잡혀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누군가 다치면 이웃이 함께 손을 잡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생은 늘어났다. 공식적으로 최소 19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중에는 학생도 있었고 어린 노동자도 있었다.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희생은 항의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를 더 키웠다. 희생자들의 이름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거리의 구호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더 거세졌다. 카트만두의 중심가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수만 명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 그 장면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다. 국제사회는 묻기 시작했다. 네팔 정부는 왜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가? 왜 인터넷을 끊고 왜 청년들을 거리로 내몰았는가? 정권은 당황했다. 강경 진압은 상황을 악화시켰고 이미 국제사회의 시선은 네팔을 향해 있었다. 올리 정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차단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철회한다면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고집은 상황을 더욱 절망적으로 몰아갔다. 거리는 멈추지 않았다. 시위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항쟁으로 바뀌었다. 청년 세대는 자신들이 단지 인터넷을 돌려받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부패한 정치 구조에 대한 도전이었고 미래를 향한 세대의 선언이었다. 정권은 인터넷을 끊어 목소리를 막으려 했지만 이제 거리가 인터넷이 되었다. 사람들의 몸과 목소리가 새로운 네트워크가 되었다. 광장은 하나의 플랫폼이 되었고 그 위에서 국민은 실시간으로 의지를 공유했다.
이제 상황은 되돌릴 수 없었다. 정부는 여전히 강경했지만 민심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그리고 그 민심은 곧 정권의 심장을 직접 겨누게 된다. 시위는 이제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권과 국민 사이의 정면 충돌이었다. 정부가 붙잡고 있던 명분은 하나였다. 국가안보, 사회질서, 그리고 가짜뉴스 차단. 그러나 그 명분은 거리에 선 사람들에게 아무런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 국제 언론은 네팔의 상황을 연일 보도했다. BBC와 CNN은 카트만두의 촛불 시위를 전했고 알자지라는 경찰의 강경 진압 장면을 내보냈다. 네팔 젠지 항쟁이라는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졌다. 소셜미디어가 차단된 나라에서 벌어진 이 역설적인 항쟁은 아이러니하게도 국경을 넘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도 목소리를 냈다. 인권단체들은 네팔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고 주변국 언론은 네팔을 불안정한 국가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관광 의존도가 높은 네팔 경제에 이런 이미지는 치명적이었다. 해외 자본과 원조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은 정부 내부에도 균열을 만들었다. 정권 내부에서도 갈등이 드러났다. 일부 정치인은 차단이 오히려 정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내에서도 올리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강경 노선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올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강경함이 곧 힘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거리의 현실은 그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시위, 늘어나는 희생자, 커져가는 국제적 압박. 정부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 SNS 차단이라는 카드는 이미 효과를 잃었고 오히려 정권을 고립시키는 족쇄가 되었다. 결국 정부는 차단 철회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것은 늦은 선택이었다. 국민은 단순히 인터넷을 돌려받고자 거리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미 요구는 변해 있었다. 정권 퇴진. 국민의 분노는 정권 자체를 향하고 있었다. 차단 철회는 패배의 인정으로 받아들여졌다. 거리는 환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함성이 터져나왔다. 책임을 내놓아라.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을 뒤덮었다. 압력은 거세졌다. 정치권 내에서도 올리를 지지하는 세력은 점점 줄어들었다. 연정 파트너들은 등을 돌렸고 같은 당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왔다. 외교적으로도 고립된 정권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갔다. 마침내 올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임시 내각이 구성되었고 권력은 새로운 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그것은 승리의 순간이라기보다 붕괴의 장면이었다.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막으려 했고 그 순간 자신들의 몰락을 재촉했다. 인터넷을 끊어 권력을 지키려 했던 시도는 결국 권력을 무너뜨린 결정이 되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거리의 항쟁은 끝났지만 그 울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청년 세대는 자신들의 힘을 확인했다. 목소리가 모이면 정권조차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다. 그 경험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세대의 기억으로 남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정권의 몰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의 각성이었고 새로운 정치 의제의 탄생이었다. 네팔의 젠지 세대는 비로소 자신들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항쟁은 디지털 권리라는 개념을 네팔 사회에 각인시켰다. 인터넷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자리였고 교육의 창이었으며 자유의 공간이었다. 차단은 단순히 플랫폼의 문제를 넘어 곧바로 생존과 존엄의 문제로 이어졌다. 그 경험은 네팔 사회 전체에 깊게 새겨졌다. 이제 정치인들은 더 이상 인터넷을 단순한 도구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청년 세대가 거리에서 보여준 힘은 앞으로의 선거와 권력 구조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었다. 디지털 권리는 앞으로 네팔 정치의 중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건은 네팔을 넘어 세계에도 메시지를 던졌다. 미얀마에서 군부는 인터넷을 끊어 시위를 막으려 했지만 항쟁은 계속되었다. 이란 정부는 반복적으로 SNS를 금지했지만 거리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다. 중국은 거대한 검열 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다른 방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네팔의 사례는 이 질문을 다시 던졌다. 21세기 권력은 디지털 자유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인터넷을 차단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통제는 가능하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권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 네팔의 정권이 보여준 것처럼 통제는 곧 불안을 드러내는 신호이기도 했다. 국제사회도 이 사건을 주목했다. 인터넷 차단은 더 이상 단순한 내정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권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세계는 네팔을 통해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연결을 막으려는 권력은 결국 스스로 고립된다는 교훈이었다. 네팔의 젠지는 이제 다른 세대와 달랐다. 그들은 인터넷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이해했다. 차단의 순간 그들은 거리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목소리를 직접 이어붙였다. 그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 문화의 출발이었다. 이번 항쟁은 불완전한 민주주의 속에서 태어난 세대가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증명은 네팔을 넘어 다른 나라 젊은 세대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인터넷을 차단할 수는 있어도 목소리를 막을 수는 없다. 끊어진 신호가 남긴 것은 침묵이 아니라 더 큰 울림이었다.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정권에서 권력은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네팔의 경험은 하나의 전례로 남을 것이다. 차단은 정권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정권을 무너뜨리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은 이미 전 세계 권력자들에게 경고가 되고 있다.